자, 오늘 유선경 선생님 거 생명과학과 불교부터 출발하죠. 여러분들 야포와 이해하실 때 좀 기본적인 불교의 그 인식론을 좀 알고 계셔야 아포와를 이해하는데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유선경 선생님이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분자생물학 전공하시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철학 석박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또 불교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남편도 이제 철학과 교수이고 또 불교 신자이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영미 분석 철학을 어떤 방식으로 불교식으로 이해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논문도 많이 쓰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굉장히 이제 좀 약간 색다른 포인트들 저에게 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가 혹시라도 이제 이런 불교 사상에 채색이 되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기쁘시겠지만 저는 되게 불편해요.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본질주의자이고 싶은데 그런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제 반대 사례들을 생물학에서 계속 족족 집어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분자 생물학이나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거의 불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도 불교를 우주적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주적 종교라고. 그래서 현대 물리학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제 종교를 꼽으라고 그러면 불교를 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라든지 제가 전공했던 이제 플라톤주의, 서양 고대 철학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십자포화를 던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 책 읽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쇠망치로 얻어맞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수업부터 좀 몇 가지 큰 특징들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이해하셔야 이런 기초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여러분들 아포와 지금 읽어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제 모든 것은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 생겨난다. 이것은 이제 불교의 연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의존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겨난 거,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컵이고 데스크고 책상이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은 이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 또는 이제 더 안에 양성자나 중성자 같은 소립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눈에 마치 사물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배열 구조 이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볼츠만의 두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 두뇌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제 분자들의 형식들 또 배열들이 있는데 그걸 ABCD라고 얘기했을 때 우주의 시간이 무한대로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주의 어디에선가 나의 지금 생각을 이루고 있는 나의 두뇌의 분자 상태와 똑같은 ABCD 배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볼츠만의 두뇌인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나하고 분자 배열이 똑같기 때문에 그 볼츠만의 두뇌도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고 나의 생각과 동일한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었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사는 이제 일란성 쌍둥이처럼 둘 다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분자 구조가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어떤 동일한 인격이나 동일한 본질이 창발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 이런 주장들이 이제 여기서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일단 불교에서는 현대 물리학 또 분자생물학에서 봤을 때 사물들은 사건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물들은 사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그런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라틴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브라고 하는 게 내 맞서서 그 젝트라고 하는 말 이제 야키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마치 이제 오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게인스트라고 하는 말이고 젝트는 이제 야키오라고 하는 말이 수동태 분사예요. 던지다, 던져진 거죠. 그래서 내 앞에 던져진 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내 앞에 뭔가 던져진 거, 이거 객체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사건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치 우리에게는 이제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연기다.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플라톤주의,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또는 이제 기독교 유일신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 이성을 숭상하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적 사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공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고정불변한 자성,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자성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자성,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이제 자성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자성을 이루고 있는 본질, 물은 H2O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물이 H2O인데 H2O2가 되면 과산화수소가 돼가지고 완전 다른 물질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H2O라고 하는 것들도 여전히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되고, 또 수소도 그 안에 소립자로 분리가 되고, 또 산소도 소립자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궁극적인 바닥은 파동함수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눈에는 지금 H2O라고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근원에서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에센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라틴어 에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에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 이게 이제 실체와 관련된 거죠. 뭐가 있는가. 이제 이 개념, 실체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하나의 개념으로 존재한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할 때 그런 또 삼각형, 실제로 180도인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죠. 근데 개념적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물질적인 대상으로서 뭐 책상이라든지 뭐 의자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과연 이제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형태로 있는 것인가, 개념적 존재로 있는 것인가, 컨셉추얼한 것인가, 아니면 물리적 존재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둘 다 지금 여기서는 연기로 되어 있고 하나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유성경 선생이 주장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현상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대상들을 파악하기 때문에 마치 인간의 사고작용, 의식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리적 차원에서 본다라면,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파동함수에 불과하다. 파동함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색도 이제 마찬가지죠. 색도 700나노미터는 우리한테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빨간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가, 실제로 빛의 반사율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빛의 반사율이 있으니까 뭔가 물리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빛이 우리 눈에 반사되면서 우리 눈에 있는 원추 세포를 통해서 지나가면서 우리 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1차 성질과 2차 성질을 나눠서 이제 구분하는데, 이제 1차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물리적인 특성들을 갖고 있고, 크기나 무게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2차 성질은 이제 색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우리의 주관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유성경 선생에 따르면 이제 1차 성질이건 2차 성질이건 모두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항상 형이상학을 전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토마스 쿤이 이야기하는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패러다임, 우리가 이제 보통 범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데올로기들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가정 하에서 뭐 이제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창조론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이론들이 전부 다 형이상학을 이제 전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전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물은 H2O여야 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물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고정불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물이 변해 가는데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항상 동일하게 H2O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H2O라고 하는 것이 자성이다, 근본적인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른 것들과 이제 영향을 주고받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한다라고 하는 의미. 근데 이제 뭔가 사건을 이제 뭔가 이제 결과를 일으키려면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어야 되고, 그 고정된 실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성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20세기 상대성 이론 또 소립자 물리학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런 이론들이 이제 전부 다 해체되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파동함수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입자 상태가 항상 동일한 입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게 파동과 입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 이제 파동인가 아니면 이제 입자인가 뭐 이거 갖고 이제 계속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빛이 이제 파동일 때도 있고 또 입자일 때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형태의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쌓고 있는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렇다면 어떤 고정불변한 특성을 갖는 뭔가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버텼는데 죽기 전까지 이제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뭔가 이 본질적인 것들이 입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탄 것도 바로 이제 입자 물리학과 관련해서 탄 것이지, 걔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들었던 이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역학에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 본인은 끝까지 이제 그거를 부정을 했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뭔가 입자 상태 어떤 고정 불변한 것이 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인격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무엇인가, 고정 불변한 어떤 것인가, 아니면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조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것들인가. 이제 우리가 어떤 형이상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커다란 그 변이가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번 보시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이제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목적론,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적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점진적인 형태의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걸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아레테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레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덕이다라고 부르는 것인데, 원래 이제 이 그리스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 아레테, 덕이라고 하는 말은 용기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킬레우스가 덕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장군으로서 엄청나게 그런 공격적인 기술을 통해서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어떤 용기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개념을 완전히 바꾸죠. 그 바꾼 개념이 바로 이제 아레테가 우리 도덕적 품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 그 잠재적으로 도덕적 능력들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습관을 통해서 어떤 최상의 상태까지 올려놓는 그 과정들을 이제 아레테, 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어떤 형이상학에 보면 모든 이제 존재들은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처음에도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존재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그리스 말로 이제 텔로스라고 이야기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The end. 그래서 이제 텔레올로지라고 하는 것이 목적론인데, 자, 그 끝에 도달하는 거죠. 어떤 사물이 처음에 생겼을 때 그게 마지막으로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장 궁극적인 단계, 그걸 이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올챙이가 처음에는 올챙이로 태어나지만 그건 개구리로 자라나려고 하는 목적을 본질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올챙이 안에 이제 개구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앞니나 송곳니, 뭐 이게 이제 날카롭게 자라는 이유는 뭔가 음식물을 자르고 어떤 것을 찢으려고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걸 우리가 또 이제 기능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목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능과 관련된다. 그리스 말로 이제 에로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펑션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기능, 일정한 기능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정교화 시키는 것인지, 얼마만큼 고도화 시키는 것인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덕의 문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묻고 있는 게 이제 인간의 아레테는 뭐냐 묻고 있는 거죠. 인간의 아레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구리는, 아니 이제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는 건데, 인간은 태아로 태어났을 때 뭐가 텔루스 또는 에루곤 또는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아기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굉장히 현격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찾아가는가, 추구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거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텔로스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그리스 말로 이해하는데, 에우다이모니아는 에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고, 다이모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좋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최종 목적은 신과 같은.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 그리스 비극이든지 뭐 서사시든지 일정한 형태의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그리스는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다 교육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학기 배웠던 것처럼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거인데, 파이데이아는 이제 파이스라고 하는 말이 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를 이제 기르는 거를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뭔가? 자, 그건 이제 훌륭한 인간을 기르는 거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되는 거죠. 신과 같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현대에서 행복이라고 그러면 이제 해피니스라고 하는 어떤 심리적 만족, 이런 것의 행복감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자기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는 거. 자,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잠재적으로 놓여 있는데, 그래서 어린 소크라테스는 뭔가 철학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현해 나가는 것들을 바로 이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신에 도달하는 것은 철학자로서의 자신의 기능을 다하는 것들이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본질 또는 자신의 행복들을 이제 정의하고 있다. 굉장히 독특한 체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다윈 이전에 이제 초기 진화론자들도 이제 이 똑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모든 생명과 모든 종은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도화, 지능화, 그런 방식으로 진화를 할 거고, 특별히 이제 우리 생물계에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달성하는 게 이제 인간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최종적인 가장 우월한 개체와 가장 우월한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성경도 보면 다윈의 이제 그 종의 기원에서 진화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에 한 번 쓰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19세기 당시에 진화라고 하는 말들은 적자 생존이라든지 자연 선택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모든 종들은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본질을 지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질을 어떻게 그것을 발현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고도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다윈은 이제 일부러 그런 용어를 이제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윈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설명하는가? 그 설명이 바로 이제 5번에 있는 것들인데, 자, 이런 어떤 목적론적 본질주의와는 달리 다윈은 기계론적 본질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 기계론적 본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작위적 변이, 뮤테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에 의해서 목적 없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자, 이런 종의 변이들이 일어나는 것을 진화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뒤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윈도 이 본질주의를 본질주의를 포기를 못해요. 그 이제 사례 중에 하나 바로 종 개념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스피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피시스는 라틴어로 얼굴이란 말이에요. 얼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뭐 침팬지 얼굴, 그런 이제 얼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이제 그리스 말로는 에이도스라고 이야기하고 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형상, 뭐 모양, 꼴 이건데, 그건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에서는.
근데 이제 다윈은 자신의 이제 갈라파고스에서 이런 사례들, 표본들을 보면서 종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종이 영속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 개념은 포기하지 않아요. 종이 변한다. 그러니까 뭔가 변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주의와, 그러니까 그 목적론적 본질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진화론, 다윈의 기계론적 그 본질주의하고 좀 다른 점은, 자,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종이 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변하는 종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전히 이제 본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유승경 선생은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생물학도, 지금 물리학도 대부분 다 이런 틀들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 뭔가 이제 기계론적인 것 또는 이제 무작위적 변이, 뭐 자연 선택 이야기하면서 본질주의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개념, 뭐 원자라고 하는 거, 분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종이라고 하는 거, 속이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성과 동일성을 갖는다. 그래서 A 종은 B 종과 다르다 또는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종 자체가 고정돼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내용이 변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개념들이 본질주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분자 생물학도 유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모든 생명 현상을 분자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적인 화학 현상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만, 이 분자라고 하는 거, 또 세포라고 하는 거, DNA라고 하는 거 못 버리죠. DNA에 그런 것이 있다, 또는 세포에 그런 것이 있다. 뭔가 이제 그런 작용을 일으키고 있거나 작용에 영향을 받고 있는 어떤 실체로서의 하나의 개념, 또 하나의 대상, 이런 것들을 여전히 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거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끌어오고 있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거,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의 하나의 대상, 상태, 사건은 버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6번째 그 끝에 부분 보시면, 생명과학이 목적이라고 하는 본질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본질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DNA죠.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 또는 이제 인간의 종의 기원들 보면 부모의 형제를 자식에게 옮겨주는 것이 바로 이제 DNA 역할인데, 그런 그 연결고리로서의 DNA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다. 뭐 이기적 유전자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뭐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 이거를 포기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인들이 여전히 이 근본 형이사학, 이 본질주의라고 하는 근본 형이사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어불견수죠. 물고기는 자기가 물 속에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뭐 이제 뒤에 가서 칸트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에게는 고정된 이제 그 논리 회로도가 있는데, 그 논리 회로도가 바로 이제 시간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10가지 범주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비트겐슈타인 이야기는 논리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딱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다. 그게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고, 이제 유성균 선생님이 공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본질주의적 개념,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이제 에세라고 하는 저거를 포기를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적이다라고 하려면 개념과 개념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 개념으로서의 A, 개념으로서 B라고 하는 게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다 가정한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그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기계론적으로 목적론을 제거하지만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사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플라톤이 깔아놓은 그 설계도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주장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어느 주장도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깨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아포아 이론이고, 그거에 대해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건 무아 이론이라고 하는, 자아가 없다, 본질이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7번 보시면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이제 모든 것들은 다 연기와 관련해서 일어난다. 서로 조건들이 맞아지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유성경 선생님은 이제 모든 사건들을 진화의 역사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이제 번식을 꾀하는데 자, 이 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 세대의 개체가 자신의 형질을 다음 세대로, 자식 세대로 유전하면서 번식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전적인 형질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런 어떤 선 역사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정보, 기억이든지 문화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들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과는 무관한 형태의, 그러니까 진공 상태의 자기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포,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37조 개인데 37조 개의 세포들이 전부 다 부모 세대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세포가 이제 계속해서 바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의 초기 출발점은 세팅값은 부모의 세포들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조상들의 발생, 생존, 노화, 사멸 이런 어떤 과정이고 그 과정의 산물이 바로 자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사이죠, 역사. 부모 세대의 형질들이 나에게 유전적으로 이제 운반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 그 역사는 바로 진화의 역사.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뭐 단독으로 존재했는 것들이 아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가이아하고 우라노스하고 원래 딱 존재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가 이제 뭐 아담과 하와처럼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는 그 선대의 부모도 있었고 또 부모는 또 그 선대의 부모들이 있었고 그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2억 5천만 년 전에 있는 틱탈릭처럼 바닷속에서 나온 붕어 한 마리가 있죠. 인간의 기원을 그렇게 잡아요. 이런 방식으로 진화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처음 출발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메바까지 가게 되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 8번에서처럼 모든 생명체는 다 진화 역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절대로 환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 선택이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환경과 끊임없이 주고받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자연 선택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환경 다시 말하면 이제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 조건들, 그게 이제 부모 세대로부터 온 것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연달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쇄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개체들, 모든 자연 현상들, 모든 존재자들은 다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조건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무슨 의미인가 9번처럼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체들이 발생이 되고 생명체들이 진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과정들이 바로 이제 세포의 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세포가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과학적 증거들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포의 대사 분자는 이제 1분에서 2분마다 새로 교체가 되고 우리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 RNA 전부 다 몇 시간, 몇 주 내에 전부 다 바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두 개의 질문인데요. 에세이를 실현하는 게 행복이라고 하면 신이라는 어떤 그 결정되는 것에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세이가 각각 고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면 에세이가 인간이 가지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을 에세이라고 하나요? 아니 각각이 가지고 있는 본질들이 다 다른 거죠. 그리스인들이 도달하고자 했던 신도 각자 다른 다 다른 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제 사유하면 신이라고 하는 건 뭔가 고정된 고정불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슈퍼맨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어진 목적들을 실현하는 거,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지, 뭐 야훼나 아니면 뭐 알라신이라든지 뭐 버마 이르처럼 이제 그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그리스 사람들은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두 번째는 저희 목적론에서 사실 생물학에서는 생존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텔레올로지라고 부르지 않는지, 왜 목적이 제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분자생물학에서 텔레올로지라고 하는 뭔가 뭐 그런 그 자신이 존재를 실현하는 어떤 그런 목적은 왜 목적의 의미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왜 그거는 목적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바보들이지. 자기들은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이 대부분 다 종교적인 형이상학적 용어를 쓰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중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성경 성경도 이제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 선택도 마찬가지고 진화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기는 엄청 뭐 기계론적인 것처럼 설명하는데 실질적으로 각각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전부 다 형이상학을 밑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자, 혹시 뭐 다른 분들 이 연기라는 게 그러니까 고정된 본질적인 실체 같은 게 없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1척줄에 사물은 조건에 의존해 생겨난다 했을 때 그럼 조건은 또 그거가 생겨나게 된 또 어떤 조건에 의존하고 그런 식으로 무한히 뒤로 가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지 무한호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고 했을 때 생겨난 어떤 것은 그것으로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H2O2가 아니고 H2O라는 조건 하에서만 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조건 자체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무한호퇴가 되면 설명이 되나요? 아니 이제 물리학에서는 무한호퇴지. 물리학에서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다시 말하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게 지금 물리적인 현실이고 물리적인 현실인데 논리적인 현실은 우리는 항상 시작과 끝 인과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해하는 방편으로서 뭔가 시작점과 끝점을 잡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학에서 보면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원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건 그 앞에 그러니까 무한회퇴가 오히려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볼 때 조건은 분명히 선행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그 인과이롭고 근데 이제 휴민이 이제 공격하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의 습관에 불과하다.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우주는 계속 운동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눈을 파야 돼요. 그리고 지구가 없어져야 돼요.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고 힘을 가하면 뭔가 운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야. 지구 밖에서는 모든 게 다 운동하고 있어요. 힘이 가해야지만 정지를 하는 거야. 거꾸로 드는 거죠 지금. 자, 혹시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자, 없으면 10번으로 이제 가보죠.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본질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형이상학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엇이 그것이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무엇이 그것일 수 없는 것을 본질로 보고 있어요. 자, 무엇이 그것이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 없이는 무엇이 그것일 수 없는 것. 자, 이걸 이제 본질 에세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뿐만 아니라 무생명체들도 다 이런 어떤 고정불변의 본질적 속성이 있다. 그게 결여가 되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X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속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속성이 그것이 그것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다라고 얘기했죠. 영미 분석자는 이걸 이제 정의 속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자, X가 X이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요소가 이제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독수리가 독수리인 이유는 독수리가 독수리게끔 해주는 어떤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본질적 속성이 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본질적 속성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현 박사가 이제 이야기할 것 중 하나인데, 자, 이제 이게 시간과 공간에서 전혀 차이를 갖지 않고 T1의 시간과 T2의 시간, T3의 시간에 동일한 그런 본질적 속성을 요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3차원적 본질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4차원적인 본질적 속성인데, 이거는 이제 T1과 T2가 T3에서는 달라요. 달라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X예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이 T1의 시간, T2의 시간, T3의 시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근데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놨을 때 이 X라고 하는 것이 창발되는 거죠. 자, 이게 4차원적인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질이 뭐냐, 3차원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인 건가, 아니면 4차원적으로 존재하는 본질인 건가, 이거에 대한 이제 또 싸움도 계속 심화되고 있죠. 본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언제나 동일한 속성,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 퍼슨 스테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타임 슬라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5분 전과 5분 후와 지금, 자, 이런 상태를 구분했을 때 나에게 되게 동일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동일성이 존재하는가? 그게 5분 전에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5분 후에도 똑같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5분 전과 지금과 5분 후는 다른데, 분명히 이제 물리적으로는 다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뭔가 나라고 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일성을 갖는가. 이제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그 에세, 무엇을 무엇이게끔 해주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형이상하게 등장하죠. 자, 이런 논의를 이제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지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이제 이거를 답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제 2500년 동안 이제 뭐 여러분들처럼 이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 IQ 140 넘는 사람들이 덤벼 들어가지고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여전히 지금 아포리아라고 이야기하는 아무도 못 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과연 이런 게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정됐다라고 생각하는 세포, 또 세포 조직, 또 이제 어떤 그 세포의 그 구조, 배열, 이런 것들도 어느 것도 남아 있는 게 없다. 물리적으로 볼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고정적인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정불면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정의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X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이 본질주의를 우리가 이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좀 실천적인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고정불변한 본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생명체를 생명체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또 생명체를, 그러니까 종을 다른 종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또는 임시적이라도 할지라도 뭔가 고정불변한 어떤 특성, 정의성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종과 종 사이의 차이든지 종과 종 사이의 유사성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본질주의를 거부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다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부하기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문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질주의에 대해서 다윈은 반대하지만 여전히 2500년 썼던 그 스피시스 또는 이제 그 에이도스라고 하는 종의 개념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거한 건 목적론이지만, 아까도 이제 진주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목적론을 배제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2번 이제 종과 본질주의에 보면 이제 두루미와 여우는 다른 종에 속한다. 그러면 이제 두루미를 두루미로, 여우를 여우이게끔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본질이죠. 에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이제 생명체 안에 실제해야 되고, 그래서 두루미는 두루미성을 가져야 되고, 여우는 여우성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그건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이제
생물학에서 특별히 이제 종 개념, 스피시스 개념으로 정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생명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린네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이제 린네가 수도성이었는데 18세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법을 받아서 생명체를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세 가지 계. 계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문강, 목, 과, 속, 종, 변종 이렇게 6가지 등급을 이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린네도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왜? 신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사슴은 사슴으로서, 개구리는 개구로서 창조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종의 구성원들이 사라져도 종 자체는 남는다 라고 하는 거죠. 종의 구성원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데 그 6일째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뭔가 이제 인간성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에이도스라고 하는 말이죠. 신의 형상. 물론 이제 뭐 신화적인 거, 뭐 약간 이제 그 종교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인간에게는 불변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종의 구성원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종은 종적 개념 또는 이제 그 정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다윈의 13번 보시면 다윈이 관찰했을 때 갈라파고스에서 이제 여러 샘플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새들의 부리가 바뀌어지면서 종들이 다른 모습들을 가는 거,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안 썼는데 그 유성경 선생님이 쓴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개미거든요. 개미가 환경과 그 상호 작용하면서 14,000종이에요. 14,000종.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팬지는 지금 2종이에요. 침팬지와 보노보 2종이고 인간은 지금 1종이죠. 근데 개미들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걸 이게 자연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자기 몸이 바뀌죠. DNA가 바뀌어 나온 게 지금 14,000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뀌지 않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접적인 관찰 사례로 다윈은 갖게 되고, 그러면 인간도 안 변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불변한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생물학적인 존재라고 하면 여전히 진화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변형이 되고 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인간은, 그러니까 개미는 14,000종이 생겼는데 왜 인간은 안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인간은 뭐 지금 세계 곳곳에 지금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개미들은 그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14,000종으로 변화가 됐는데 왜 인간은 변화가 안 됐을까?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 화석 인류들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종과는 다른 형태의 종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인간은 계속 하나의 종으로 수렴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의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를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저 이제 호모사피엔스 읽어봐도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유전자적인 진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문화적 진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개미는 14,000종으로 변했는데 왜 인간은 한 종만 남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 옳다라면 적어도 인간에게도 침팬지가 2종, 침팬지하고 그 보노보가 있는 것처럼 인간은 또 적어도 2-3개 정도가 지금 같이 살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 종 개념과 관련해서도 이제 14번 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종 개념조차도 이제 임의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임시 방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종 이야기하니까 뭔가 확정된 어떤 원리나 개념처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전혀 방향성이 다르고 세계관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이론들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 개념을 확정짓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생물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할 때 과연 생물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못하는 거죠. 생물에 대한 데피니션을 못 내려요. 마찬가지로 철학도 이제 철학자들, 저도 이제 거의 한 30년 넘게 철학하지만 철학이 뭐냐 물어보면 고민해야 돼요. 철학에 대한 데피니션이 되게 쉽지가 않은 거죠. 동양 철학을 이야기해야 될지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서양 철학이 또 영미 철학인지 뭐 독일 철학인지 얘네들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다 서로들은 또 자기 것만 철학이고 나무 것이 아니래. 이런 거하고 이제 똑같이 지금 이제 생물학도 생물이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제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20세기 이제 계통 분류학 또 유전학,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핫 이슈가 된 게 종이란 무엇인가, 종의 본질과 개념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경론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 첫 번째 하나가 이제 바로 형태학적으로 자, 모양이나 꼴을 보고서 이걸 종으로 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형태학적 종의 개념이죠. 자, 이거는 이제 형태상의 유사점을 공유하는 생명체의 집단을 종이라고 정의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호모사피엔스라고 하는 종을 볼 때 다 유사하잖아요.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뭐 황인도 있지만 대부분 다 DNA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적인 면에서 보면 대부분 이제 유사하죠. 이제 그런 거에서 우리가 이제 뭐 호모종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뱀이나 쥐 이건 이제 생김새, 뭐 몸 구조, 생리기능 이제 전체적으로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종이다라고 이제 불러왔어요. 이제 이건 굉장히 이제 쉬운 것들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형태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사카족의 수컷하고 아퀴의 수컷들을 보면 암컷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근데 자, 이거 암컷하고 수컷하고는 형태상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하나의 종으로 묶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수 간에 절대 전혀 비슷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의 종으로 묶이는 경우가 이제 반대 사례가 등장하기 때문에 반대 사례가 하나만 있어도 개념은 무너지는 거죠. 자, 그래서 형태적으로 우리가 종의 개념을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무리수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르스트 메이어의 종 개념.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잘 많이 아는 거죠. 자, 종이란 실제로 교배가 가능하고, 자, 교배로 생식이 가능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종의 개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다른 동물들하고 교배를 해서 생식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물론 할 수 있나? 사례가 있나? 사례는 없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은 할 텐데. 가능해? 애가 생긴다고? 가능하지 않아요. 아니야. 얘는 연기사람이 안 맞긴 하지만 어차피 남자랑 여자는 XY가 안 맞는. 다른 종이랑해서 생겼어요. 생기면 안 되죠. 왜? 이게 아직까지는 생긴 종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제 파시파에라고 그 크레테의 이제 여왕이 그 송아지하고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죠. 그게 이제 미노타우로스인데 하여튼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짐승하고 이제 수간은 하죠. 수간은 그런 이제 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사이코들이 근데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교배가 가능하고 그러면 생식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자손을 얻을 수 없다라면 그거는 이제 종의 개념으로서 하나의 이제 독특성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유성 생식만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무성 생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없는 암수가 구별이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박테리아 이런 것들은 이제 무성 생명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유성 생식의 어떤 특징들을 종의 기원으로 생각하면 무성 생식하고 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메이어의 이제 종의 개념도 탈락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계통 발생학이라는 이제 종 개념인데 폴리게네틱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하나의 조상과 그 계보에 해당하는 생명체 집단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지로 그다음에 이제 둘 이상의 이제 분지들 그런 가지들이 이제 분기되는
것을 하나의 분절, 세그먼트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이 개통수가 이제 생기는 거죠. 쭉 위에부터 조상부터 나와서 갈라지는 것들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무성생식하고 있는 박테리아 경우에는 이제 부모 계통이 자식 계통으로부터 이제 분류를 하지만 분열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우리가 개통수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진행되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계통으로 우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례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통 발생학적으로 종의 개념을 이해하면 박테리아 같은 몇 가지 종들을 우리가 종으로 정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질주의, 그다음에 이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해 왔던 뭔가 그것이게끔 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걸 2,500년 동안 이제 믿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잠정적인 정의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고의 편을 위해서 개념적인 방법론에서 그것들을 끌어안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모든 걸 다 포괄할 수 없고 그냥 부분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나의 이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성경 선생님은 사물은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들에 의해서 잠시 있다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무아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건 아가 없다는 얘기가 임시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걸 이제 A로 보거나 B로 보거나 C로 보는 어떤 본질로 보는 것들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자, 그런 어떤 고정 불변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떤 이제 임무의 조건들이 이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모든 개체들이 전부 다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뱀이 얘기하셨잖아요. 종으로 분류돼야 할 만큼 차이가 있는 종으로 바뀐다. 예,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정말 흑인들 그것들이 많지만 그거는 다 한 종에 속하는. 그렇죠. 예. 그거 생각할까 봐. 근데 그렇게 빠르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얘기를 못 드렸는데, 유성인 선생님 책에서도 이제 약간 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자, 인간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인간의 성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몇 개인지 아세요? 33만 개요? 정확하게 세어본 적은 없다고 추정한다. 추정 37조. 37조. 근데 이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60조. 근데 저 엄청나게 많다는 거. 보통 이제 유성희 선생님 따르면 1대1 내지 1대3이에요. 다시 말하면 39조 내지 40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생물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포가 아니니까. 미생물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포도 못 살아요. 서로 의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세포와 우리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을 돕고 있는 미생물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신체 동일성을 이야기하면서 뭐 우리 세포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포가 아닌 거죠. 우리 세포를 유지하는 것은 미생물들이고, 또 미생물들은 또 그 안에 뭔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고. 자, 이런 역학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몸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유성기 선생님의 입장에 따르면 이제 나라고 하는 걸 뭘로 규정할 거냐, 도대체 뭘로 규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실적으로 보면 이제 모든 집합체들의 하나의 구성물 또는 그것의 하나의 그 상호작용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나의 세포를 하나씩 찍어낸다라고 하는 건 거의
언어 도단이고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것은 연기다라고 하는 거죠. 연기다.